여러분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4주차 3차시 수업이고요. 지금 본의 아니게 추가로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4주차의 기말고사로 해서 동영상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동영상을 찍고 났는데 그 다음 주에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말고사는 동영상을 안 올려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5주차는 여러분들이 수업이 없고요. 그냥 기말고사를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15주차는 그리고 14주차 강의 3차시 수업은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이죠. 그래서 3차시 수업은 여러분들이 동영상 수업을 정상적으로 듣고요. 그 다음에 15주는 그냥 여러분들 과제, 기말고사 과제를 2차시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니까 그거를 그냥 14주차 그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15주차는 강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말 과제를 그대로 하셔서 15주차에 기간을 맞춰서 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주 동영상 강의는 이 정상 수업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3차시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월 6일부터는 이 3차시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지 결석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3차시 수업을 제가 따로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3차시 수업을 듣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말고사 과제는 예정대로 14주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4주차 수업은 기말고사가 아니라 정상 수업으로 그냥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3차시 이 수업을 추가로 했어요. 그래서 3차시를 하나 더 들으셔야 되고요. 15주차 수업은 그냥 기말 과제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 중간고사처럼 똑같이 하라고 그래서 제가 동영상 2개에다가 하나는 그냥 오프라인 출석으로 하려고 했더니 이번에 이제 갑자기 코로나가 갑자기 5천 명 이상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지시가 갑자기 바뀌어서 기말은 무조건 비대면으로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찍지 않아도 된다 하고 통보가 와서 여러분들 15주차는 수업이 없고요. 그거를 기말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수업을 돌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금 3차시 수업을 하나를 더 들으면 여러분들이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결석 처리가 안 되니까 이 3차시 수업은 꼭 여러분들이 듣고요. 기말고사 과제는 그냥 14주차 과제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15주차는 따로 수업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올려주셔야 한다는 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업은 지금 이렇게 그래피티 아트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래피티 아트가 뭔지 이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그래피티 아트라는 게 무엇일까 그 얘기입니다. 이 어는 이 긁다, 긁어서 새기다, 갈겨 쓰다 이런 이태리어의 이 그라피티, 그리스어는 이 지그레티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간 이탈리어의 말에서 온 이 예술 이름입니다. 이 표현 도구는 이제 뭐냐면요. 이 에어로졸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에서 이렇게 막 색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 벽에다가 이렇게 낙서 같은 그런 문자나 그림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몇 년 전에요. 이 홍대 앞에서 이런 그 그래피티 아트가 한참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표현 도구는 이 분무기죠. 에어로졸 스프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스프레이 칸 아트
뭐 에어로졸 아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유럽에서는 이게 거리의 예술, 스트리트 아트라고도 이제 자리를 매겼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작가가 이 장 미셀, 바스키아하고 키스 헤링, 뱅크시 요 세 사람을 뽑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한테 이 바스키아는 빼고요. 이 키스 헤링과 뱅크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고대 동굴의 벽화나 이집트의 유력에서 볼 수 있는 낙서에 가까운 그림이고요. 1960년대 말에 뉴욕 이 브론키스 거리에 낙서가 범람하면서 이것들이 인정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흑인들 그다음에 푸에르 코리코인들과 같은 이 소수 민족들이 이 그림들을 낙서를 이제 하면서 시작을 됐고요. 이것들이 분무, 페인트로 채색을 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격렬한 그런 에너지를 지닌 속도감이 있고 이것들을 도안한 이런 문자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충동적이면서도 이것들이 장난스럽고 상상력이 넘치거나 이런 거리의 낙서로 이제 도시 문제가 이제 심각해졌는데 이것들을 가지고서 예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스키아나 키스헤링은 이것들을 현대 미술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 거리의 예술로 이제 변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것들이 또 대표적인 게 이 잭슨 플록입니다. 이 낙서의 표현법에 관심을 가졌고요. 또 이 장디 뷔페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화가죠. 미국 화가하고 이 프랑스의 화가들은 여기에 이 아웃사이더 아트로서 이 낙서의 의미에 주의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1990년대 전후로 제가 알기로는 1998년, 2000년대 초에 이게 홍대 앞에서 엄청나게 이 그래피티 아트가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한참 유행을 했어서 석사 논문에 이것들을 다루는 논문까지도 나왔을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부흥이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바스키아라는 사람, 제가 이제 그 사람은 뺐는데요. 그 사람은 정말 그야말로 흑인 사람인데 이 낙서에 비슷한 이런 예술에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키스헤링입니다. 키스헤링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전시도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DDP에서 키스헤링의 전시회가 있었고요. 이 그 키스 헤링의 이런 티셔츠가 한때 또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키스 헤링은 1958년 이 미국 펜실베니아주 레딩에서 태어났고요. 쿠츠타운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예술에 흥미를 가졌고요. 1976년 이 피츠버그에 아이비 전문 예술학교에 입학하면서 이런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1978년 뉴욕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 비주얼, 이 시각예술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뉴욕에 있는 거리, 벽면들, 그 다음에 이런 지하철 플랫폼에 그려져 있는 이런 낙서 스타일의 그림을 보고 깊은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길거리, 지하철, 클럽 이런 벽을 캠퍼스로 삼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제 그 낙서들을 이제 한 거 보고 아 이것들을 좀 이렇게 그 개선을 시켜야겠다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키스헤링은 이런 간결한 선과 생생한 그런 원색, 그 다음에 재치와 유머가 넘치는 그런 기법들을 그런 기법들은 이런 뉴욕 지하철의 분필 그림으로서 처음 대중의 관심을 얻게 되었고요. 1981년 이 톤이 사프라치의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개인전을 한 거죠. 헤링은 이 전시를 계기로 스타 작가로 부상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낙서화의 형식을 빌려서 새로운 이런 회화 양식을 창조해낸 뉴욕의
미국에 있는 그런 뉴욕 거기에 새로운 흐름을 주로 주름 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활동 중에 이런 마돈나와 앤디 워홀의 이런 친분도 쌓았다고 합니다. 키스 앨런 헤링께서 이 1980년대 뉴욕의 거리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미술의 미술가이자 사회운동가였습니다. 그래피티 예술가로 잘 알려진 인물로 이런 하위 문화로 낙인 찍힌 그런 낙서화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새로운 그런 해와 양식을 창조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현대 예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예, 현대 미술, 현대 예술. 음, 이런 그 간결한 선과 간결한 원색, 또 재치와 유머가 넘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서 이런 이미지를 표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그래피티 아티스트, 간결한 그런 선과 강렬한 원색, 또 재치와 유머가 넘치는 표현으로 이런 낙서를 통해서 이런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또 낙서를 통해서 그런 뉴욕의 문화를 바꿔놓은 예술가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바스키스하고 이런 헤링, 뭐 뱅크시 요 세 사람이 대표적인 낙서의 그림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링은 다른 낙서 화가들과는 좀 다르게요. 자신의 작품을 이런 거리와 지하철에서 벗어나 이런 티셔츠와 장난감 그리고 공익 광고와 포스터 또 벽화 이런 제작하는데 힘을 기울였고요. 또 이것들을 상업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탄생과 죽음, 사랑, 전쟁과 평화, 뭐 또 우주관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그런 작품 활동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그런 인종과 문화를 표현하고 인종차별, 반대, 또 에이즈 교육, 또 동성애자 인권운동 등의 그런 사회 문화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위 예술과 하위 예술 간의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했고요. 그의 작품은 또 전 세계적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헤링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헤링은 이런 약간 그런 낙서 비슷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그런 형태에 이런 규칙적인 이런 폼을 하나 가지고서 거기에 맞춰서 이런 양식을 가지고 이게 티셔츠에 상품에 제품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강렬하고 힘 있는 선과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주는 그런 원색의 색감 그리고 신나게 율동을 추고 있는 때 보이는 이런 캐릭터들 귀여운 캐릭터들이요. 그래서 키스 헤링의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는 가장 처음 든 생각들이 귀엽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색감들도 굉장히 원색인데요. 예뻐요. 음, 그냥 밝은 그런 선명한 색으로 예쁜 색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여운 그림들은 이런 단순한 그런 낙서가 아닌 하나의 그런 온전한 예술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앤디 홀은 가벼운 그런 주제를 무겁고 심각하게 표현한다면 키스 헤링은 정반대로 무거운 주제를 가볍고 밝게 그려낸다. 그렇게 요코 오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쵸? 키스 헤링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모티콘 요즘 우리 카카오에서 하는 그런 이모티콘 같은 그거를 처음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 국기도요. 그런 아까 보여준 그런 캐릭터를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지하철에다가 이 분필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천사가 막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작이 나중에는 엄청난 효과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그런 폐쇄성의 의미를 가진 그는 지하철 광고판에 그림을 그리는 이런 지하철 드로잉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예술을 일상 속으로 끌어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 음악, 앨범의 그런 커버 디자인을 통해서 대중에게 한 발 더 다가섰고요. 뉴욕과 도쿄의 팝 숍을 열어서 소수의 그런 캐릭터들이 작품을 사던 과거의 관습을 뒤집어 누구나 그의 작품을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또 1988년에 에이즈에 걸려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그는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예술로 통해서 세상에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술에 한 걸음 가까워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의 삶은 곧 예술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족의 그런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그런 예술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녹아들인 죽을 때까지 붓을 놓지 못한 그에게 삶은 예술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피티 용어라는 거는 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그림을 그린다. 이 버밍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수로 이 휘갈기 뜻이 빠르게 쓴 면으로 된 그림이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려내다 보니 직선보다는 곡선이 많이 쓰이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정리되고 발달되어서 하나의 장르처럼 정리된 것이 흔히 버블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무리알, 벽에 그린 그림으로 완성된 그림이다 하고 그래피티의 이런 용어들이 버밍, 스로, 뮤랄 뭐 이런 그 용어까지도 이 그래피티에서 용어가 항상 이렇게 한때 유행을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 로빈 뱅크시입니다. 뱅크시는 영국 출신으로서 이 스텐실 그래피티를 통해서 권력을 조롱하고 일상 권력의 편견과 독단을 냉소적으로 비꼰다. 그래서 그의 그래피티에는 현실 속의 이 도살인 정치 권력, 엄숙주의, 상업주의에 대한 이런 반기와 저항이 묻어나게 됩니다. 이게 그 뱅크시의 작품입니다. 이 아트 테러리스트 뱅크시 그래가지고 그래피티가 이 세상에 저항하다 해가지고 이런 그 그림을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거는 사인이 되어 있고요. 어떤 거는 사인이 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논란이 굉장히 이 그림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또 먼저 이런 영국 거리 예술의 중심지인 이런 혹스턴, 올드 스트리트, 교대치 그리고 새로운 이 트렌드를 만들어냈고요. 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브릭 레인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보시겠습니다. 이곳의 철도와 교량, 또 뒷골목은 이런 온갖 종류의 그런 그래피티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에 이런 콜라주, 스티커, 설치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창의적이고 기이한 그래피티가 많이 있는 거리입니다. 이게 지금 요 거리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스트리트 거들 이런 거리들이 많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거리에 이런 표시까지도 했습니다. 이거는 시티로드 옆에 있는 올리버드 야드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인데요. 이 뱅크시의 이런 책과 웹사이트에서 소개되기도 했고요. 2005년에 완성되었다는데 현재는 다소 약간 흐릿한 상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쥐를 이와 같이 방식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게 쥐예요. 쥐가 이렇게 있죠. 이 작품은 지금 인도 주변에 이렇게 집이죠. 쥐가 이렇게 페인트 통인지 뭔가를 이렇게 엎고 있죠. 거기에 이렇게 쥐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인도 주변에는 이렇게 초록색 이끼가 작품의 멋스러움을 덮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오래돼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지금 이끼가 이렇게 껴져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얘가 쥐가 페인트를 이렇게 통을 이렇게 엎지른 겁니다. 이 표현이에요. 이렇게 포지션을 이렇게 정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거리의 그림들을 이렇게 그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영국 거리에 있는 지금 세인트 존스 스트리트와 이 컴프턴 스트리트 옆에 액던 스트리트가에 위치하는 이 작품입니다. 지금 요런 그 벽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 지금 크기 확대하면 이런 거죠.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장이라는 이런 적힌 글자들에 매달려 있는 이런 그 모습입니다. 예, 쥐가. 귀엽죠? 이런 글씨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글 밑에 이렇게 매달려서 철제 그 문 위에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뱅크시라는 사람은 사람들 없을 때 이거를 이렇게 살짝 그림을 그리고 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얼굴이 밝혀지지 않는 인물로 한때는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요. 이 그림 하나하나가 값어치가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냐 아니냐 진품이냐 가짜냐 그런 것까지 굉장히 그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2007년 11월쯤 작품이 이제 사라졌는데요. 2008년에 다시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경매회사의 라이언 앤 털의 현대미술 경매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진행한 첫 번째 경배였는데요. 거리에 그런 그래피티 작품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됐고요. 뱅크시 작품 또 많은 경매에 붙여졌는데 이 모든 작품이 뱅크시 또는 뱅크시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감장을 받거나 경매에 내놓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않아 눈총을 샀다고 합니다. 이런 작품들은 모두 뱅크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들의 범인이라는 이 회사의 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책의 저자 이 마틴 불은 경매 과정에서 자신의 책을 인용하기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라이언 앤 털러 측에 서면 항의를 했고 그들은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뱅크시의 작품들이 이 얘기는 서로 이 작품들이 경매까지 나왔었대요. 누가 하나가 이 그 라이언 앤털런이라는 사람이 이 현대미술 경매에다가 이 뱅크시 그림을 막 팔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물론 뱅크시는 이들에게 저작권을 요구하지 않았대요. 그는 자신의 작품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거리의 것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그래피티 애호가들은 경매장에서 거리의 예술품들이 사고 팔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경매가가 매우 높게 책정되었고요. 작품의 80%가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매가는 약 35,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4,500만 원. 어마어마하죠. 팔리지 않는 작품들은 이 뱅크로버 갤러리에 다시 나타났고요. 결국 이 범인이라는 감정회사가 이 뱅클로버 갤러리에 협력 관계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고요. 이 뱅클로버 갤러리는 이 범인이 직접 보증한 작품들을 파는 유일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뱅클로버 갤러리에서는 이 작품 외에도 다른 그래피티 작품들을 공개적으로 판매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죠? 이런 것들을 이 뱅크시는 이게 본인의 게 아니다. 모두 사람들을 위한 걸 했는데 경매사에서는 이 작품을 뭐 자기네 것처럼 이렇게 사느니 파느니 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웃깁니다. 예. 이게 풍선을 든 소녀입니다. 이게 이것도 뉴 로스로드의 웬번 스트리트 부근의 주택가에서 발견되었던 작품이고요. 이것도 뱅크시 웹사이트에서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이 2006년 봄 누군가 풍선에 색을 입혔고요. 중간쯤에 이 토스터기가 그려져 있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예.
2007년에 이런 3월에 건물을 보수하면서 벽에 새로 페인트 칠을 하는 바람에 작품 전체가 없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소녀는 풍선을 잡으려 하는 것일까? 풍선을 잃어버리는 사랑을 있다는 것일까? 하는 이 뱅크시의 책을 찾아보면 의외로 재미가 간단하다고 합니다. 책의 작품 설명에는 떠나야 할 사람은 호들갑 떨지 말고 그저 조용히 떠나라, 그런 뜻의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리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도 카펫 아래를 쓸고 있는 이 혹스턴 모텔의 이 청소부를 이렇게 벽에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막 나체로 이렇게 사람이 숨어 있는 것을 이제 알고 있죠. 그리고 바로 쥐 그림이 이 뱅크시의 대표적인 그래피티 아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쥐 그림 이거가 대표적인 그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쥐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뱅크시는 작품을 통해서 자신이 무정부자임을 말하고요. 권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한 이런 냉소적인 이투와 풍자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이 화분 뒤에 CCTV를 그려서 벽에 소녀를 감시하는 이런 거를 그렸고요. 오른쪽은 이 작은 소년이 보안 요원을 가리켜서 이 CCTV 하에 있는 나라라고 낙서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뱅크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도 영국 국기를 재봉하고 있는 소년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널려져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 떨어진 국기를 위트 있는 표현으로 작품했지만 한편으로는 제3국 아이들이 강제 노동 착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심오한 낙서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고요. 또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런 냉소적인 문구에 많은 이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었죠. 또 이렇게 또 뱅크시의 작품은 전쟁과 권위주의, 환경 문제, 그리고 자본주의에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형마트인 테스코의 쇼핑 봉투를 이 국기 삼아 이렇게 아이들의 모습으로 현재 영국인들을 풍자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기말 과제는 예정대로 이렇게 해서 14주차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